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126쪽, 교과서 126쪽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업혁명. 지난 혁명 이야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혁명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특히나 영국 혁명 같은 경우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럽 내에서 빠른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부분에서 경제 발전과 함께 이런 혁명이라고 일으킬 만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126쪽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요, 영국에서 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부분인데,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126쪽 첫 번째 줄, 이 부분이죠.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입헌군주제라고 하죠.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부터 정치적 안정이 되어서 일반 시민들, 이 부분까지 일반 시민들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런 여러 왕조 질서 아래에서 국가가 직접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고 또한 그 얻어진 결과물을 소비를 하는 일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점이 생기게 나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요, 노동력, 즉 아무리 많은 공장이나 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활동하는 즉 노동자들이 없다면은 뭐 돌아갈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공장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죠. 인클로저, 이건 합성어인데 영어 in, 그리고 클로저. 그러니까는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죠. 울타리. 무슨 소리냐면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던 이 자본가들이 이제 이 농업용 토지를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땅은 농지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둥글게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자,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농민들은요, 자연스럽게 그 즉 공장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컸죠. 이 부분입니다. 영국은요, 원동력이죠. 이 산업의 원동력인 철, 석탄, 탕스텐, 아연 등등 다양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털을 잘 잡았어요. 영국 땅덩어리에. 자, 그런 식으로 자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교과서 한 부분 안 해주시고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 sorry. 자, 그래요. 이렇게 산업혁명 이야기, 즉 영국에서 일어났던 배경들을 한번 쭉 얘기를 했고요.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여러 통신수단, 도로, 운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의 열기가 전국 방방 곳곳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쵸? 양아치라고 많이들 표현이 되죠. 양아치.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지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본인들의 이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원료 공급지나 상품 판매처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아래에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발생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산업혁명은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바로 면직물 공업이에요. 면직물 공업.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옷 만드는 거예요. 옷 만드는 거. 옷. 자, 경제 발달, 정치 안정에 따라서 인구는 영국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자, 우리가 나체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큰일 나죠. 나체로 살아가다가는. 그래서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 옷감,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산을 했냐면은 일일이 사람들이 공장에 모여서 수공업이라고 하죠. 손으로 다 실도 만들고 면도를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 옷을 만들었는데 이제 영국인들이 생각을 하죠. 야, 요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가 한번 발명을 해보자. 라면서 실을 만드는 뭐 방적기라는 기계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을 만드는 방직기라는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제임스 와트, 여러분들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제임스 와트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증기기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죠, 엔진. 그 기계의 동력이 되는 동력 기계까지 만들면서 기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즉 사람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단 한 대의 기계가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산업혁명에서는 요거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뭐든지 바뀌었다.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손으로 짜버리는 가내수공업, 거기서 방적기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장의 모습들이 유럽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1700년대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죠. 이 1700년대의 동양 좀 깊게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영조 정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교적인 왕조 질서 아래에서 서로 분당 정치로 나눠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죠. 근데 그 시기 때 유럽에서는 기차가 다니고 전화로 연락을 하고 전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발달 속도가 많이 차이나는 부분을 많이 보이죠. 자, 이런 혁명의 열기는요, 다른 분야에서 계속해서 널리 퍼지게 되는데 12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27쪽 보시면은 이제 교통, 통신 분야예요. 자, 127쪽 두 번째 줄은 바로 이겁니다.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일명 기차를 발견해요. 기차를 발견하면서 여기 이제 유럽 전역에 철도가 깔리게 되는데 되게 웃긴 상이 뭐냐면은 이 기차, 즉 이 처음 만들어진 기차의 속력은 30km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말 타고 달리는 것보다 더 느렸어요. 참 효율이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대량으로 생산된 이런 여러 제품들이나 물품들을 유럽 전역 곳곳에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발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차들이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기차들이 계속 발명되고 더욱더 발전돼서 오늘날의 고속철도까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저기 들어봤을란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고속철도인 떼제베라는 게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 뭐 KTX, GTX 라는 이런 고속철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서 미국의 풀턴이라는 사람이 증기선, 이제 거대한 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모스라는 사람이 유신전신, 에디슨의 전기 이후의 전화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통통신의 획기적인 획을 긋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서 더욱더 교역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력이 증가되면서 유럽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 대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 제철업과 함께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사업에 필요한 거는 가장 먼저 뭐냐면은 자본, 경제력, 돈, 금융, 거의 돈이 우선순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경제가 발달하면서 함께 뭐냐면은 금융업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나 그리고 회사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보험업, 증권 이런 산업들이 함께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방방곳곳에 있는 농업 지역의 기계화가 또 농업 생산량을 확 올리는데 많이 기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획기적인 변화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런 뭐 IT 그리고 AI 기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우겠죠. IT 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아마 곧 그런 것도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산업혁명은요, 이렇게 뭐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서구 열강 전역에 확산이 되면서 이런 산업혁명의 열기를 함께 가져가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듯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어요.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 경제력, 그리고 도시의 모습, 국가의 모습, 거의 모든 전반을 싹 다 바꿔버렸는데, 자, 그 얘기가 128쪽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128쪽 보시면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본주의. 현재 전 세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에 의해서, 이런 시장에 의해서 모든 질서들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그 용어나 단어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자라는 개념, 그리고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하죠. 즉 일명 뭐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회사 대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뭐 뉴스나 언론에서 말하는 노사관계 하는 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말해요. 이제 그런 단어들이 여기서부터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28쪽,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시면요. 자, 자본을 소유한 산업자본가, 일명 이제 사장님들이죠. 그리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의 관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사 관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들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런 모든 가격들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국가나 왕조 질서의 통제, 그리고 통제 경제에 의해서 발달된 게 아니라 알아서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또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소비를 하고 그렇게 자금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시장 자체 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또 그 가격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제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체제를 따르고 있죠. 자,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려는 이론들,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애덤 스미스,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애덤 스미스. 자, 애덤 스미스는 뭐를 주장하냐면요. 야, 정부야, 봐라. 이 자본주의는 너네 왕이나 이런 정부 질서가 직접 간섭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알아서 자유롭게 질서를 잡는다. 알아서. 그러니까 정부야, 너는 통제나 간섭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내비둬라.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뭔가 자유롭게 방임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애덤 스미스의 이 자유방임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큰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추가적으로 밑에 볼게요. 자료실에 애덤 스미스 혹여나 나중에 뭐 대학교 뭐 경제학과나 이런 경상계열 입학하시는 분들은요, 이 애덤 스미스의 이 국부론은 진짜 막 졸업하기 직전까지 계속 볼 겁니다. 유명합니다, 진짜 국부론. 애덤 스미스가 직접 지은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주장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즉
위에 자유방임주의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굳이 정부나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지 않아도 소비자들, 생산자들이 알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시장 질서와 가격이 결정이 된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질서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는 정부야 내비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더 활발하게 불태우는 큰 시너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자유방임주의 밑에 등장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즉 모든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관념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죠.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런 다양한 사회 저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사회 문제 발생이에요. 나오죠. 경제 규모가 커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던 반면에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는 뭐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죠.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 빈부격차가 크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 이런 거죠. 낮은 임금과 긴 노동 시간. 그러니까 이때 좀 심한 경우는 평균 노동자들이 막 한 14시간에서 18시간까지 일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심한 경우였죠. 그러니까 뭐 눈 떠서 일하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그 골병 와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좀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129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발생된 한 대의 기계가 과거에 거의 한 100명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대의 기계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우리가 이 일자리를 빼앗긴 이유는 바로 이놈 기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기계를 다 때려 부시는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벌여요.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 주택, 주거, 환경, 위생 문제 이 부분이죠. 유럽은 조금 독특한 게 경제 발달 속도에 비해서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길을 건너가는데 옆에 똥물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똥물. 엄청나게 비위생적이죠. 실제로 지금도 조금 유럽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시설이 조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 여러분 유럽인들이 동양인들보다 노화가 조금 빨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있는 이런 땀구멍이 좀 커서 그렇지만은 이 유럽인들의 물에 상하수도 시설 때문에 석회가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애들이 계속 쓰니까는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여기 이제 주근깨가 많이 등장을 하죠. 주근깨. 그러면서부터 동양인들보다 다소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죠. 자,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등장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을 해요.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사회주의. 선생님 이거 북한 맞아요? 북한의 현재 사회 경제 체제죠. 사회주의.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자랑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인데, 자, 일단 초기 사회주의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자,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던 기업주, 그러니까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를 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동일한 임금을 분배하자라는 사회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래야지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좀 과격한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를 똑같이 하자. 그럼 당연히 분배도 똑같이 되고 빈부격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초기에는 굉장히 좀 온화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초기는 대표적으로 이 오원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이상적인 작업 공동체를 건설을 해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 동일 임금을 받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후기 사회주의자들 이후로 등장하는 사회자들 대표적인 마르크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한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즉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좀 이제 나쁜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이제 빠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이 사회주의자들을 좀 이제 그 비하하는 용어로 막 그렇게 말하죠. 빨갱이 그런 식으로 부르는 그 좀 과격한 명칭이 여기서부터 많이 유래를 해요.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된다. 밑에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를 타도해야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와는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래서 이 이념이 처음에 유럽에서 먼저 탄생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즉 소련을 거쳐서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다시 이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 격돌하게 되는 게 바로 냉전체제예요. 냉전체제. 그 국제 질서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휘말려 버리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그래서 현재 사회주의 정권인 북한과 자유주의 진영인 남한이 서로 적대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적인 측면은 여기서부터 유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혁명으로 인한 여러 등장 그리고 생활 내용 변화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130, 13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뭐 이런 공업 발달, 그리고 그들의 이런 발달을 여러 국가에 소개하는 박람회,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당연한 부분이에요. 여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는 그 추가적인 이용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옷을 사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하거나 PC방을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이제 그런 여가 문화 생활도 많이 하죠. 자, 반면에 사회 문제, 이런 도시의 주택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일명 스모그라고 하죠. 스모그, 즉 미세먼지 부분, 그리고 아동의 노동 착취 문제, 그리고 탄광에서 이런 노동자들 막 14시간 16시간씩 일해야 되는 부분. 이 아동의 노동은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때 기계 안에 공간이 되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안에서 그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동을 고용해서 그 기계에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방적기 막 날카로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짜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동들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는 그런 문제를 많이 보입니다. 되게 불쌍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산업혁명이 가져온 여러 변화와 함께 교과서에 있는 그림도 함께 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살면서 몇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런 산업혁명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 변화, 사회 문제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봤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36쪽부터 시작하는 뭐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